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12월 13일 저녁 6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활기찬 주중 첫 월요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그 약천 오거리 영화 재심의 그 모델이 됐던 약천 오거리 살인 사건, 약천 오거리 살인 사건의 예, 검사가 그 약천 5억 재심 받아가지고 무죄 판결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검사가 이제 사과를 했다라는 그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 저희가 이 용기를 낸 검사의 사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워낙 유명한 사건이니까 그 검사의 사과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나왔길래 이 검사의 사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약천오거리 검사의 사과에서 우리는 또 한 번 흔들리는 법치 또 법적 안정성이 대한민국에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어, 저는 직감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좀 하려면은 이제 이 사건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이 기사만 보면요. 예, 약촌 오거리 이 사건 진범이 이제 진범을 갖다가 무혐의 처분한 사람. 그러니까 그 이미 그 지금 10년 정도 그 실형을 살다가 진범이 이제 나중에 잡히는 바람에 에, 이제 이분은 무죄 재심에서 무죄로 선고됐던 분인데 이 재심에서 무죄 선고된 다음에 진범을 진범이 잡힐 수도 있었는데 그 진범에 대해서 경찰이 이 진범 잡았다고 경찰에 올렸는데 그 진범을 갖다가 무혐의 처분을 해버린 검사 실명도 나왔어요. 김훈영 검사라고 해서 이 김훈영 검사가 어, 오늘 그 10년 동안 구속돼 있었던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해자를 만나가지고 당신의 억울함을 밝혀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라고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이 기사의 포인트는 이 잘못된 판단으로 고통을 준 점에 대해서 검사의 개인적인 사과는 처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런 검사의 사과에 대해서 피해자 측에서는 심적 고통은 컸지만 손잡아준 이 검사에게 오히려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금정 검사는 검사의 책임을 뼈저리게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미담 같기도 하고 어쨌든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면서 양쪽 다 통 크게 또 이제 그 사과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이 박범계 때문입니다. 박범계가 이 방송 가지고 약천 오거리 검사 사과를 하니까 박범계가 뭐라 했냐면 검찰 조직 문화가 변하고 있다는 좋은 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박범계의 이 말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말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범계가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법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요, 법 질서에 의해서 우리가 법 질서가 있습니다. 법에 의한 어떤 질서가 있는데, 이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법적 안정성. 우리가, 뭐, 취득시효도 있고요. 또 소멸시효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징계를 받으면 징계시효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법적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받지만, 근데 그런 것들의 어, 이념이 법적 안정성을 얘기합니다. 그 법적 질서에 대한 안정성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그 정의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법적 안정성이 없는 국가는 복수의 복수를 거듭하게 되고 정의를 세운다는 명분으로 피비린내 나는 정말 싸움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진실이라는 것은 인간인 이상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절차적 권리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 또 어, 단 한 명의 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피의자의 이익으로, 어, 또 유죄의 기준에서도 판사도 그렇고요. 의심할 여지 없이 명백해야 된다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의심할 여지가 있으면은 무죄를 선고해야 되는 겁니다. 판사가. 형사재판에서는 조금이라도 무죄의 가능성이 있다면, 정말 1이라도 있다면 이것은 무죄를 선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로로 검증을 해봤는데 이 범인이 확실해. 이건 확실한 범인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어떤 진실을 논증하는 새로운 논증에 의해서는 이게 범인이 아닌 것으로 나왔을 때에는 어, 100가지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 증거가 범인이 아닌 것이라는 증거가 나왔을 때는 무죄를 선고해야 되고 검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함부로 기소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약촌 오거리 검사 사과에 대해서 박범계가 지금 얼른 숟가락 얹어가지고 조직 문화, 검찰 조직이 변하고 있다. 그럼 이때까지 검사들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검사들은 마음대로 그냥 그런 원칙들을 무시하고 법질서를 해왔다는 건가요? 그런 어떤 인상을 주고 있고 오로지 지금 박범계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 돼가지고 기존의 검찰 조직은 완전히 썩었고 어, 피의자의 권리는 무시됐고 뭐 그런 조직 문화에서 내가 바꾼다. 내가 좋게 바꾸는데 이렇게 사과하니까 참 좋아졌네. 착한 검찰 됐네. 이런 건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은 법적인 질서가 안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적 안정성을 가져오려면은 제가 볼 때는 법이 명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명확하게 법이 제재가 되고 제재가 안 되고 되는 것에 대한 징벌이 명확해야 된다. 요건이 징벌의 요건도 명확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 이런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신분이 독립이 돼야 된다. 신분이 판사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판사의 독립, 법관의 독립, 법관의 독립, 사법부 독립, 뭐 이런 것도 같은 얘기인데 맥락인데 일단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안정돼야 된다. 판사가 안정돼야 되고 검사가 안정돼야 된다. 고도의 직업 법관으로서 고도의 판단력을 갖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의 판단에 실수가 있다고 해서 그 판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입니다. 판사는 그렇다면 판사가 판단을 하다가 잘못 판단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심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검증을 하고 또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한정없이 보장을 해주고 또 변호인 선임을 하기 위해서 국선 변호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이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어떤 규문주의에 의한 그걸 규문이라고 하는데 꾸짖다는 거죠. 꾸짖고 질책하고 사또 재판인데 그런 어떤 형사사법 절차는 지금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법 절차에 참여하는 뭐 수사관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검사가 판단이 매우 악의적으로 고의로 판단했다는 것 아니면 직권남용을 했다든지 또 아니면은 뭐 돈을 받아먹고 뭐 그렇게 악의적으로 했다든지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과실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징벌하거나 민사 책임을 지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판사가 과실이 있다. 판사의 판단에 과실이 있다. 판사의 판단에 과실이 있으면 상고하면 됩니다. 항소하면 됩니다. 그런데 판사의 판단에 과실이 있다고 해서 그 판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한다거나 검사의 판단에 의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면은 법적 안정성이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것이고, 그 법적 안정성이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가 무질서한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무질서를 넘어서 무법이에요. 무법천지가 된다는 말 있잖아요.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다시 대축해가지고 다시 재심하는 제도는 아주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촌 오거리 피해자 이분은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영화 스토리가 될 만큼, 그렇죠. 그분은 사법 절차의 피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자의 자백, 응? 유일한 자백은 보강 증거 없이는 유죄 증거를 할 수 없다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형사 증거, 전문 증거를 배제한다든지, 또는 엄격한 증명, 유죄의 증명에서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든지, 민사재판과 다르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절차에서는 먼저 약촌 오거리 사건이 터졌을 때 수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인지했는 경찰이 있을 것이고, 또 이 검사 살인 사건의 최초 시체를 검시한 검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수사를 해서 거기에 기소를 했던, 이 피해자를 기소를 했던 기소한 검사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유죄 판결을 내렸던 판사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유독 지금 김영 검사는 재심을 받고 나서 이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김은영 검사가 민사소송을 당했던 이유는 단 하나, 그 뒤에 범인이 이 경찰에서 진범을 잡았다라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구속을 시켜주세요라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 진범이 잡혔다고 왔는데 이제 그 많은 기록들을, 양쪽 기록을 다 비교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건 영화이지, 영화 재심의 얘기인데 지금 보니까 사과했다고 그러는데 김용훈 검사, 김훈영 검사죠. 김훈영 검사, 김훈영, 여기 김 이름이 김훈영 검사입니다. 이 인터뷰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과에 된 배경이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나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랬더니 김훈영 검사 얘기가, 나는 진범 김모 씨에 대해서 2006년 군산지청 근무 당시 무혐의 처분을 했다. 진범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이 2000년에 발생했고 최군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던 2003년에 진범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경찰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군산지청에 있던 선배 검사가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다가, 이거는 김은영 검사가 영장 기각한 것도 아니네요. 검사는 보통 6개월, 1년, 길면 2년 만에 한 번씩 인사이동을 해서 수백 건의 사건을 새로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임한 뒤 2006년에 최종적으로 진범 김 씨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라는 겁니다. 2003년도에 진범이라는 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미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의 범인은 재판받아가 유죄 판결로 감방에 가 있는데 진범이라는 사람을 경찰이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선배 검사가 처음도 아니에요. 선배 검사가 영장 신청을 기각해놓고 그냥 사건 종국 처리를 안 하고 그냥 던져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후임으로 부임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선배 검사도 판단이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최군이 이 만기를 이제
이제 2010년도 경에 10년 만에 이제 출소한 다음에 재심을 했고 무죄가 선고됐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2010년도 경에는 2006년도에 그 사건을 2003년도에 진범 사건을 수사를 진행을 했던 경찰하고 검찰에서도 아마 수사 지휘를 여러 번 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아마 이 최군이 재심에서 무죄 선고된 어떤 근거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김은영 검사 얘기로는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었다. 진범 사건을 처리할 때 상당히 고민이 많았다. 최군 사건도 명백한 물증이 없어 진술을 꼼꼼히 분석해야 했다. 김씨 사건도 그랬다. 모든 사건 기록을 한 글자 한 글자 빼놓지 않고 받고 큰 전지에 모든 관계자 진술을 써가며 분석하고 모순된 점도 찾으려 했다. 물증을 찾을 수 있는지 살펴봤지만 안 나왔다. 결국 당시엔 김씨가 유죄라는 확신을 갖지 못했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크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진범 사건을 봤더니 검사인 자기 입장에서 봐서 진범이 유죄라는 판단은 못하겠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진범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당시 유죄 확신의 기준을 너무 높이 가졌던 것은 아닌지 후회가 된다. 특히 진범이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게 되니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다. 김씨를 무혐의 처분하기 전에 김씨와 최군을 불러 대질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상대를 조사하면서도 반응이나 태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정도를 면밀히 보고 싶었다. 당시만 해도 최군에게서 억울함을 캐치하지 못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며 쌓인 낙담과 절망감이 20대 초반 청년에게 자포자기 형태로 나타난 것인데 그걸 읽어내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2016년도에 최군이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진범이 체포됐을 때 심정은 어땠냐라고 하니까 2006년 처분 이후 전국 검찰청에서 매일매일 쏟아지는 사건에 파묻혀 정신없이 살았다. 그러다가 재심 소식을 들었다. 당시에 내가 내린 처분이 합당하다고 생각했지만 검사로서 제대로 판단한 것인지 걱정되고 고민도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사의 자리가 얼마나 책임이 크고 무거운지 무거운 마음으로 지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읽어드릴 거는 여기 다 읽어드렸고요. 이 얘기는 악의로 했다는 게 아니고 본인이 검사로서의 자리가 정말 무겁다. 나는 진범 사건을 맡은 사건이지 최군 사건을 맡은 검사가 아닌데 진범 사건을 보니까 진범이 진짜 범인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라는 거. 대질 조사를 했는데 20대의 최군이 검사실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캐치를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겁니다. 이분도 할 얘기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심에서 이 최군이 나와서 재심에서 무죄 받고 김은영 검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서 1심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김은영 검사의 과실을 어떤 중과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과실이도 과실이고 제가 볼 때는 악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은 김은영 검사에게는 민형사 책임이 없다고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검사한테는 검사 동일체 원칙도 있지만은 검사는 하나의 독립된 관청입니다. 검사는 1인 독립된 1인 관청입니다. 관청. 행정처분을 본인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처분을 한 것인데 이 처분에 대해는 고도의 자율성이 이상의 판사와 같은 정도의 자율성이 있다. 검사가 기소를 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자율성이 있어요. 이거를 사후 심사의 잣대로 사후에 사실이 밝혀졌다. 글쎄 역사적 사실은 인간인 이상 정말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체적 절차, 실체적 진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체적 절차가 중요하고 절차적인 진실이 중요하고 절차적인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의 과실들이 명백하게 악의가 아닌 이상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변론을 하고 국가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무죄 판결이 되면은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서 형사보상 청구권이 있습니다. 헌법에도 그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신을 기소했던 사람을, 또는 이거는 기소도 아니고 진범을 못 잡았던, 진범을 잡는데 과실이 있었다는 걸로 다시 재판을 하고 또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이 영화도 하나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 압력이 김은영 검사가 얼마나 힘들었겠나 싶어요. 정말 김은영 검사님은 제가 볼 때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 그 검사로서의 법조인으로서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입장이에요. 물론 약천 오거리의 진범이 다시 잡히고 절차적 실체적 정의가 바로 잡힌 거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책임을 이 김은영 검사가 다 떠안을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만약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최초의 채군을 갖다가 기소를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더 기소를 하고 수사를 하고 유죄 판결을 했던 그쪽이 더 잘못이 크죠. 제가 볼 때는. 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된 것보다 김원영 검사가 진범을 소홀히 처벌했다라는, 이것도 하나의 저는 그냥 여론재판이 아닌가. 이 영화라는 존재도 있고 말이죠. 여론재판으로 이렇게 가는, 이렇게 사과를 또 해야 되는지, 김은영 검사의 검사로서의 그런 것도 정말 안타깝지만은, 이런 검사의 사과를 당연시하는 사회문화는 이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검사가 법정에 올 때 검은 법복을 입고 옵니다. 개인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직업상 검사로 오는 것이지 인간으로서 인간 개인 김은영으로서 사과하는 것,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법복을 입고 또 의사가 가운을 입고 성직자가 성복을 입잖아요. 뭐 신부라든지 이런 또 스님이 승복을 입는 거, 이것은 그 복식이 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군인이 군복을 입고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복을 입고 행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시 재심사를 하고 형벌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은 국가의 법적 안전성이 없는 것이 되거든요. 더더구나 이런 법무부 장관식이나 된 사람이 이 지금 조직 문화를 빗대 가지고 하는 얘기는 전혀 맞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전혀 맞지도 않는 얘기를 어? 전혀 맞지도 않는 얘기를 조직 문화에다가 빗대가지고 숟가락 놓으면서 자기 자랑하고 있는 박범계 씨를 보면, 본인도 변호사도 해보고 판사도 해봤다면서 이런 걸 여기 갖다 빗대고 김은영 검사를 오히려 안아주고 위로해줘야 될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을 그냥 생채기를 내가지고 소금을 뿌리는 이런 일이고, 앞으로 3,000명의 검사들의 직역을 어떻게 이끌고 가려고 저런 일을 조직 문화고, 이제는 무조건 사과하고 재심 나면은 무조건 사과하는 그런 분위기고, 이렇게 가가지고는 정의가 설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인식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이런 얘기는 저희 프리덤 뉴스에서만 하는 건데요. 좋은 방송이라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뭐 한 300명 정도는 요즘 한 500명 정도 보시다가 500분 정도 보시다가 요즘 한 30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제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이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법복을 입은 사람의 사과는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조짐의 하나입니다. 제가 우리 언론에서 많이 나왔어요. 북한에 보면요, 검사가 판사를 감시를 하고요. 또 검사는 누가 감시하냐면 노동당이 감시합니다. 그래서 판결문이라든지 공소장 써주는 대로 판사가 땅땅 두드리고 그 검사를 갖다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이익에 부합하는 판결인지 아닌지를 다시 검사하고 자아 비판을 하게 만드는 그를 노동당이 합니다. 그래서 이 법복을 입은 사람을 다시 재단을 하고 재판하는 이런 사회가 전체주의로 가는 건데 지금 박범계는 3천 명 이상의 검사들을 전부 자기 손아귀에 넣고 싶은 거예요. 예. 자기 손아귀에 넣고 싶다는 거예요. 아, 잘 됐다. 3천 명의 검사를 내 손아귀에 넣고 싶다. 내가 이제 지난번에 그 한명숙 판결문 있잖아요. 그거 재검하려고 자기 책상 위에 갖다 놓고 법무부 장관 되자마자 올려놓고 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한명숙 기소한 대법관과 기소한 사람들의 사과를 받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애둘러서 하는 건지. 그렇게 됐을 때 대한민국이 만약에 그렇게 가지고 일벌백계로 이런 우리 김훈영 검사처럼 인생을 막 언론에 떠들고 이런 실명을 공개를 해가지고 언론에 떠들고 해가지고 해놨을 때 앞으로 검사가 눈치 보지 않겠어요. 오히려 소신을 가지고 판단하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훈영 검사는 진범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이 진범이 진짜 진범일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 나중에 잡힌 그 진범도 3년 뒤에 잡혔던 2003년도에 경찰이 잡아가지고 올렸던 그 진범도 피의자의 권리, 피고인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범인일까를 고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간단히 그냥 경찰이 해주는 걸 갖다가 프리패스로 진범 잡았네 그리고 그냥 기소했으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한 게 아니라 기록을 많이 보니까 확신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런 제가 볼 때는 아주 진중한 검사로 생각이 돼요. 정말 김은영 검사님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저는. 그런데 그런 검사들의 직업의식과 체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저렇게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나서가지고 씹어 돌려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너무너무 걱정되는 대한민국입니다. 70년 사법부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확실하게 들어옵니다. 지금 군데군데에서 막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들립니다. 흔들리는 법치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계기로 정말 너무 군데군데에서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10년보다 문재인 정부의 5년은 너무나 그 가속도가 너무나 컸다라는 생각. 구간이 명관이다. 이 박원순과 문재인을 보면 구간이 명관이다 이런 말이 꼭 어울리는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방역 패스 없으면 식당 못 들어간다라는 기사가 떴는데 여기에 1인은 가능한가 봐요. 그런데 이제 이 기사가 JTBC 기사가 딱 한 줄 기사가 났는데 댓글이 2,400개 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드루킹이 없어서 그런지 아주 보면요. 첫 번째 기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좋아요 5,400개가 달린 기사가 있습니다. 18세 이상 90%가 백신 접종했는데 몇 프로 되지도 않는 미접종자가 머글이 위협적인 존재라고 이렇게까지 통제를 가하면 난리를 뜨는 겁니까? 백신 맞은 80%가 미접종 20%를 무서워할 거면 뭐하러 백신 맞았나요? 외국은 마스크도 잘 안 쓰고 개인주의라 방역에 비협조적이라 그렇다 쳐도 우리는 마스크 쓰기 세계 1등 국가 아닙니까? 전 국민 마지막 한 명까지 접종시키겠다는 계획 말고 다른 설명이 안 됩니다. 돌파 감염이 만연하고 접종자 중 중증 사망자도 다수고 근데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세상에 남의 몸에 강제로 주사를 찌르려는 게 정상입니까? 이게 좋아요가 5,400개가 달렸고요. 제가 밑에 쭉 2,000개 댓글 대부분 쭉 봤는데 다 이런 논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신 방역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무조건 지지하는 대깨문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돌아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 가식적인 이런
어, 말도 안 되는 앞뒤도 안 되는 이런 이게 민주주의 국가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국민들의 반발심이 굉장히 지금 높다라는 것을 실내로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의 좋은 그 증빙은 드루킹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보십시오. 5,400개의 154개인데 지금 옛날에 보면 이게 깜빡깜빡 끓였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랬거든. 드루킹 하면은 지금 보면 포털 네이버 뉴스인데 네이버가 상당히 많이 정화가 된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댓글 한 번씩 보시면 좋습니다. 이 댓글 보면 그래도 우리 대권 정권 교체는 나는 당상인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당의 그 논조를 보면요, 지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당의 부정선거 방지하는 노력 자체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윤희숙이 다시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윤희숙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은 조선일보나 조중동 또는 아니면은 우리가 탄핵 세력들이 이제 집권 플랜을 생각해 볼 때 그 집권 플랜에서 윤석열, 그 다음에 이제 윤희숙 같은 뉴페이스 두 분 다 윤이네. 그 최재형 캠프 지금 최재형 후보를 또 대선 후보로 또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뭐 그렇게 만들었죠. 어쨌든 지금 최재형 후보는 윤석열 캠프 가 계신데 어쨌든 지금 이 윤희숙이 다시 등장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윤희숙은 국민의힘당 기득권 정치의 마스코트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지금 마스코트예요. 근데 이제 그게 드러났잖아요. 본인 부친 땅 관련돼서 나왔고 본인이 저기 저 자리까지 가기까지 부친의 자력이나 재력이나 부친의 후광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부친하고 본인은 별개다. 나는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그 이상하게 국회의원 배지 달고 사퇴쇼를 하더니 다시 등장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어, 이 틀을 짜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국힘당의 하태경부터 시작해서 이 운동권의 전직 운동권 출신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국민의힘당은 보면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 대선 후보로 선출한 것 보면 기본적으로 TK의 그 지역의 그 맹주들, 그 다음에 지역의 기득권 정치인들, 그런 분들, 그 다음에 PK 쪽,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사실은 또 중앙의 탄핵 세력들, 이런 분들의 연합체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국민혁명당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뭐, 좀 흐지부지 되는 거, 좀 불협화음이 벌써 있죠. 거기도. 김경재 후보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당은요, 더불어민주당보다도 더 일당 독재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은 그래도 정의당이라든지 다른 군소정당과 상생할 줄 알아요. 나눠 먹을 줄 알아요. 어? 그런데 이 국민의힘당은 나눠 먹는 게 전혀 없어요. 어? 국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법이죠. 우리 당에 들어와서 충성하기 전에는 너희들은 국물도 없어. 인간 취급을, 사람 취급을 안 해줘 버리는 거죠. 그 극으로 매도를 했는지, 뭐를 매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국민의힘당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아예 취급조차 안 해줘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바른미래당에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손학규 후보가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가 지금 제2의 손학규 취급 받아가지고
전직 당대표가 부정선거, 부정경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 취급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지금 그게 지금 현실이다라는 생각이다. 그래 더불어민주당보다 훨씬 더 이 기질이 자기와 좀 다른 거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 더 강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참 안타까운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윤희숙은 원래 윤석열 의무사를 자처했죠. 지금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그 이준석을 미결해서 밀고 땡기고 서로 갈등 관계를 하면서 연출을 했지만 결국 김종인하고 다 한테 싸가지고 가면서 새로운 권력 판짜기는 김병준 새시대 위원회인가 뭐 그걸 만들어 가지고 권력 판짜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김병준이 누굽니까? 김한길이 누굽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 후보의 정당에서는 지금 87년 헌법 체제를 조금 연장시키는 정도의 의미만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우리 백마 선생님 댓글 엄청 많이 달아주셨는데 감사합니다. 23분이 지금 와서 방송 보고 계신데 그래도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제가 방송을 하겠습니다. 저희 프리덤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인터넷 신문인데 지금 송경진 교사 상서 여중 강화정 선생님이 이제 글을 써가지고 송경진 교사가 침해당한 헌법상 국민의 권리라고 해서 쭉 긴 글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한참 좀 수정을 해서 다듬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 글이 그동안 송경진 교사가 어떤 일을 당했다라는 걸 제일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보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프리덤 뉴스 인터넷 신문 지금 정의연 해체 촉구 기자회견 소식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김구 핫하지 않습니까? 노재승 위원장도 그렇고 김구에 대해서 지금 정한기 박사님이 반일종족주의 저자죠.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쯤 나올 거라고 생각되는데 대단히 엄청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최근에 진명행 선생님이 책 썼던 게 지금 있는데 잠깐만요. 잠깐 갔다 왔습니다. 진명행 선생님 책이 쓴 게 있는데 이 조선 레지스탕스의 두 얼굴 이게 이제 글자는 좀 작은데 굉장히 논문 스타일의 책입니다. 그런데 재밌습니다. 아주.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꼭 읽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역사 인식에 대한 새로운 그걸 가지기 위해서 좀 필요한 책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완용 평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아마 중고 서적이 아마 어디 많이 있습니다. 이완용 평전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그 생각이 많이 바뀌실 건데 제가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이완용 평전 꼭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리덤뉴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프리덤뉴스 많이 후원해 주십시오. 저희 프리덤뉴스 인터넷 신문 회원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단에 깜빡이는 후원 시점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회원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소액이지만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